자, 64페이지 피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독서.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글 단위에서 이제 글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독해를 할 수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64페이지 다 폈죠?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비문학 시험은 주어진 지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적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비문학 시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혹은 거기에서 내용을 추론을 해가지고 알맞은 내용, 틀린 내용을 찾는 것이 바로 현재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틀을 통해서 지문을 바라보고 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문을 독해하는 것처럼 문제를 독해하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문을 아무리 잘 읽었더라도 이러한 문제의 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답만 찾는 문제풀이가 아닌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의 틀을 파악하는 그러한 문제 독해,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실제로 쌤님도 여러분들 나이쯤에 항상 했던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아, 문학작품 같은 거를 시험을 내도 뭐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문학작품에 특히 많이 이런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데, 아, 나는 이게 답이라고 보이는데 왜 선생님은 저게 답이라고 할까? 아, 이거는 그냥 뭐 사람마다 보는 방향이 다른 거 아닌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래도 국어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글을 읽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이 사람이 무엇을 묻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는가, 무엇을 묻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문학과 작품에서 이 소재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소재에 대한 거면 아, 이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간략화하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국어를 충분히 오답이 아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문제 독해는 문제를 구성하는 발문, 보기, 선택지의 논리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발문, 보기, 선택지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출제자의 치밀한 사고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예문을 봅시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발문에 제시된 조건이나 용어를 분석하면 지문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보기에서 제시된 정보의 성격 및 보기와 지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자, 이게 중요하죠. 바로 보기에서 제시된 정보의 성격과 보기와 지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왜 내었는가, 어느 부분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내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의 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지는 답을 고를 때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는 지문, 보기의 진술을 변형하여 만들어지며 때로는 추리나 판단의 내용이 더해지기도 한다. 자,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지문이나 보기의 진술을 변형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추리나 판단의 내용이 더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누가 더 글을 깊이 있게 파악했는가라는 게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독해할 때에는 이 선택지가 지문이나 보기에 어떤 진술에서 변형된 것인지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수능은 오랫동안 출제되면서 몇 가지 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시험이다.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보자. 그래서 유형에 대한 그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자,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은 1학기 때는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고 교과서도 전부 다 문학 작품만 실려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물론 100%는 아니야. 2학기 때는 좀 많은 대부분의 학교 한 80, 90% 정도 되는 학교가 독서라는 과목을 채택을 하게 되고 이 독서라는 과목은 이제 이런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사실적 읽기 라고 합니다. 그쵸? 바로 이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글에 제시된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죠. 글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을 우리는 바로 사실적 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모든 비문학 문제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다. 자, 비문학 독해의 기본은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각 문단별로, 글별로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다?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비문학 독해의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 다음에는 일치하는 내용을 찾거나 주제, 논지, 제목 등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매번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 읽기에 기반을 둔 문제 유형이 바로 뭐다? 첫 번째가 일치하는 내용 찾기 문제. 두 번째는 주제나 논지나 제목 등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도 얘기했죠.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다 사실적 읽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유형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어지는 문제들도 풀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 사실적 읽기와 관련된 문제가 지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적 읽기를 기반으로 이제 뒷부분에는 이걸 이제 추론하고 다른 거에 적용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들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보기를 활용하여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묻는 문제도 우선은 지문, 보기, 선택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비문학 영역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푸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 유형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익혀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과 이런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종의 내용 일치 문제가 바로 이런 사실적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다 본다는 거죠. 자, 유형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내용 일치 문제.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그렇죠? 혹은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은,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전부 다 내용 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자,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느냐? 자, 글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알겠죠? 자, 실질적으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또 생각보다 쉽게 찾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글에 제시되지 않은 게 선지로 나올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망설입니다. 왜? 못 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자신을 못 믿거든요. 내가 못 보고 놓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물론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알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꼼꼼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틀린 선지다
알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답인 것이고 적절한 걸 고르면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요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선지에 나왔을 경우 학생들이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 사실적 읽기를 묻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추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 이게 추론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머리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이러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요런 유형의 문제는 뭡니까? 정답 그 자체로 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 봅시다. 윗글의 땡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의 기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결국은 유사한 문제. 다만 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일종의 글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사실상 문제의 유형 자체는 전부 다 동일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는 모두 글의 내용을 서술한 선택지의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는 내용 일치 문제이다. A는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내용을, B는 지문 속 특정 정보를 콕 집어서 물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지문과 선택지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A를 풀 때는 지문에서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B를 풀 때는 지문에서 특정 정보가 나타난 부분의 내용들을 근거로 삼아 애매한 선택지들의 일치, 불일치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별거 없기는 하죠. 내용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단계를 보면, 그렇죠?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걸 보라고 했는데 적절한 걸 보는 애들, 그렇죠? 그리고 꼭 시험 끝나고 이거 아닌 거였네요 이런 애들 많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나 발문에서 언급한 키워드를 찾아야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독서 지문 분석할 때 강조하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핵심이 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밑줄이나 물결 표시나 뭐 두 줄을 긋는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선생님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칠하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사실 여기서 제시한 바로 이 핵심 키워드 찾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독해를 하면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핵심 키워드를 미리 다 찾아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든 보기에서 제시되든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제시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지에서 제시되더라도 이 선택지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 했을 때 이거는과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뽑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독서할 때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말이 지문을 더럽게 쓰라는 겁니다. 낙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줄, 물결 표시 뭐 여러 가지 표시를 하세요. 전체 다 밑줄 부어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풀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문제 풀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학생들 중에 항상 그런 애 있어요. 선생님 국어를 풀면 시간이 모자래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 애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거의 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시간이 모자란 애들 중에 또 한 7, 80%는 지문을 너무 깨끗하게 써요. 지문을 깨끗하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문을 읽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는데 지문 내용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 꼼꼼하게 기억이 날 리가 없겠지, 그렇지? 지문을 또 읽어. 1번 문제 풀어. 그다음 2번 문제 딱 봤는데 또 지문이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럼 또다시 지문을 읽어. 네 문제 푸는데 지문을 5번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 이렇게 각 키워드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거 표시하고 밑줄 치고 물결 표시해서 내용 다 분석해놓고 구분을 해놔버리면은
실제로 지문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읽을 때보다는 한 10초, 20초 정도 더 걸려요. 알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문을 한 2번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지문에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 표시는 굉장히 잘 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문에서도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일종의 검색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키워드가 언급된 부분을 지문에서 찾은 다음, 그쵸?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다 뭐 밑줄이나 관련된 것을 표시를 해두라고 했죠. 줄로 표시해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문과 선택지의 진수를 대조를 해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문에 근거하여 선택지의 참, 거짓,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면 된다. 키워드가 나타난 문장에서 바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근거를 여러 문장에 걸쳐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주목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그 독서 지문들 같은 경우 트렌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막 헷갈리게 꼬는 거야.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도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요즘 맨날 트렌드다 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미리 먼저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고 그 개념의 설명을 뒤로 빼는 거야. 예전에 국어가 쉬울 때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쭉 순서대로만 읽으면 개념을 미리미리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다 알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한 방에 쭉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요즘은 이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뒤에 걸 통해서 앞부분 내용을 다시 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데 두 개의 내용을 섞어 놓는 거야. 전자는 뭐 어떻고 후자는 어떻고 또 여기서 전자는 저랬는데 후자는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전자와 관련된 거는 밑줄로 후자와 관련된 건 물결로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전자에 관한 선지를 보게 되면 밑줄 그은 것만 찾아서 읽으면 되고 후자에 관해서 설명한 선지가 나오면은 물결 친 것만 찾아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당연히 이제 꾸준한 문제 연습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과학부터 여러분들한테 매산비, 매산문을 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정보를 찾아 비교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찾아야 할 정보가 많거나 복잡하게 섞인 경우 선택지가 지문에서 크게 변형된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둔갑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제를 꾸준히 풀어봐야 한다. 답만 찾아 넘어가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문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며 지문의 진수를 그대로 옮긴 선택지보다 지문의 표현을 교묘하게 바꾼 선택지가 훨씬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때 지문의 표현이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듯 다른 듯 또 다른 듯 같은 말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결국 비문학 문제풀이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합시다. 중심 내용, 파악 문제, 화제, 논지, 제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과의 일치, 지문 내용과의 일치, 불일치를 파악하는 것만큼 글쓴이가 지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자 결국은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유형을 봅시다. A.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부터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런 표제와 부제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는 문단이나 글이 무엇에 대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통 글이나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어구가 답이 되며 발문에서는 이를 중심화제, 중심 내용이라고 표현한다. B는 글의 취지와 논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통 중심화제와 글을 쓴 구체적인 목적, 그렇죠? 고찰, 대책, 분석, 제안, 비판, 옹호, 반박 등이 드러난 명시적인 문장이 답이 된다. C는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이다. 제목은 글의 중심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자, 요거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제목이라고 하는 건 글의 중심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화제 및 글의 취지나 논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목 찾기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중심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반영한 거는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제목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우 간단하다. 문단, 글 수준에서 지문을 잘 읽는 것, 즉 문단, 글 수준에서 각각의 중심 내용이 뭔지만 파악해 놓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도 다 2점짜리 문제로밖에 제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3점짜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3점짜리 문제가 좀 쉽게 나와요. 점수를 좀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사실 이 유형은 문단 및 글 독해를 해야 하므로 수준 높은 읽기가 필요하다. 이 유형에 대비하려면 이 지문 독해에서 배웠던 독해 연습, 그렇죠? 이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쩌냐? 지루하고 고될지라도 이런 독해 연습이 바로, 그렇죠? 국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비문학풀이의 해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뭐 정석이라는 책도 있고 개념원이라는 책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 영어 하면은 예전에 뭐 맨투맨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국어 하면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딱 하고 국어 문제집으로 떠오르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죠? 요즘이야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별로,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써야 될 거고, 그죠? 고등학교도 약간 그런 유형이 좀 강하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국어 문제집 하면은 딱 모든 걸 아우르는 문제집이 사실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국어는 결국은 기출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풀고 한 번이라도 오답을 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문제집을 사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기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꼽는 게 매삼 시리즈, 매삼미, 매삼문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달 시리즈, 마르고 닳도록 시리즈, 그 다음에 자이 시리즈, 자이 스토리 같은 것도. 얘네 세 권을 그나마 그 학생들이 꼽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똑같지만 얘네는 해설이 좀 잘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요런 책을 쓰니까 좀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기 좋구나 해서 그게 유명한 거지. 국어는 뭐 수학의 정석 같은 이런 책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바로 뭐다? 결국 기출로 연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형의 문제가 실리지 않았더라도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스스로 찾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예문으로 이제 원리를 파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학자인 윌슨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생물학자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어떻다? 바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즉 어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들의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에 그는 다양한 학문 간 통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자,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바로 통섭이라는 거죠. 자, 그가 말한 통섭이란,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통섭의 개념을 설명하죠. 바로 뭐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과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걸 바로 이 사람은 통섭이다라고 해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인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닌 인문학과 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대안이 돼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이다. 자, 윌슨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환원주의라는 거죠. 자, 이는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자,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으로 윌슨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자연과학으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포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을 물체와 땅 사이의 마찰력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사랑이나 사회 조직의 작동을 호르몬이나 유전자와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즉 뭡니까? 인간의 행동도 자연과학의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일종의 환원주의적인 그런 뭡니까?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윌슨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인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 인문학자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다? 윌슨과 반대되는, 그러면 2문단과 3문단은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통섭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윌슨과 인문학자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시각이. 그렇죠? 윌슨은 바로 뭐다? 동물의 행동, 인간의 행동도 전부 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윌슨의 시각이었는데, 반면에 인문학자들은 사람과 뭡니까? 자연과학은 서로 다르다. 인간이 조직을 만들고 사랑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자연론과 달리 자연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인문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자연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문학자들이 바로 뭐다? 인간을, 그렇죠? 자연과 구분하는 이유가 된다. 인간은 동물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선택이라는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윌슨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 물체에 나타나는 중력이라는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번지 점프와 같은 인간에 나타나는 중력보다는 신체 단련이나 즐거움 등 개인의 특별한 목적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즐거움이라는 중력과는 다른 그러한 요소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님을 지적한다. 자, 인문학자들이 이제 또다시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인문학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파악되지 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인문학에서 다루는 건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거, 인문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회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경제 같은 건 우리가 사실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인간은 왜 놀이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대상들, 개념적인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찰이나 실험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물리적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죠. 자, 따라서 자연과학의 대상 인식 방법인 관찰과 실험은 인문학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인문학자들은 관찰 주제가 지닌 관점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관찰자의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핵심은 요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관찰 주체가 지닌 관점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인식이 되고 그 다음 관찰자의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 대상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자들 주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자연과학과 명백한 경계선을 갖는 인문학적 관점이 윌슨의 생각처럼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포섭되기란 어렵다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소통하여야 한다는 윌슨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인문학자들과 윌슨이 똑같이 생각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점은 바로 뭐다? 두 사람들 생각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윌슨도 바로 뭐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합쳐야 된다고 얘기했고, 인문학자들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그 소통을 해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다만 차이점은 바로 뭐다? 윌슨은 학문적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반면에 인문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하지만 그 소통의 방법이 통일된 지식체계를 세우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 간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윌슨의 그런 바로 뭡니까? 통성, 바로 환원주의적인 관점과 인문학자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이 바로 이 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죠. 자, 오늘 문제 수업, 독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더 질문 없죠? 그렇죠?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